저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서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며 농사를 지어왔고 나름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자부했어요. 우리 가족은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화목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딱 하나뿐인 아들은 우리의 전부였어요. 농사일이 힘들 때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도시로 떠날 때는 섭섭했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죠. 아들은 도시로 나가 좋은 직장을 잡았고 몇 년 전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전화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농사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는 아들의 결혼이 그저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들어선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키가 적당히 크고 단정한 차림새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가 내어준 차를 두 손으로 받는 예의 바름을 보였고 대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시골 생활에 관심이 많다며 제 텃밭 이야기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기르신 채소라니 정말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도시에선 유기농이 인기인데 어머님은 평생 그걸 해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복이 많구나 생각했죠. 식사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도시에선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수저를 놓는 방식, 음식을 남기지 않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식사 후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했던 말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결혼하면 저 먼저 시댁에 들어와 살고 싶어요. 아들이 효도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도시 생활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젊은 여자가 시골 시댁에 들어와 살겠다고 먼저 제안하겠어요? 직업이 간호사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자분들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보람 있어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나이 들어가는 저희 부부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죠. 건강관리도 도움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복 받았네. 이렇게 좋은 며느리 드리게 될 줄이야.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시댁 살림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며느리는 큰 트렁크 가방을 들고 와서는 둘째 방에 짐을 풀었는데 그 안에는 이상한 보조제와 영양제로 보이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건강관리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머님 일하며 웃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느껴집니다. 첫 주는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아들은 출퇴근을 하고 며느리는 병원 당직이 있는 날이면 나가고 없는 날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죠. 며느리는 항상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누려 해도 어제 야간 근무를 해서 너무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따로 먹겠다고 했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볼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싶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야간 근무가 없는 날에도 늦게 일어나고 집안일은 거의 돕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부지런함과 상냥함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간혹 제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지연아, 괜찮으면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물어봐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 쉬게 내버려 두자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거나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한 번은 문을 두드렸더니 화들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손하고 상냥한 며느리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뭔가 불편하게 한 걸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뒤척였어요. 그리고 서서히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원래 가족이 하나 되는 사랑과 정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시작됐어요. 아들과 둘이 있을 때면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이고 제가 다가가면 화제를 바꿨어요. 점점 아들의 식습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떠서 맛만 보고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한 번은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엄마가 해준 음식은 안 먹니? 맛이 이상해. 그러자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지연이가 농약 때문에 조심하라고 해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넘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온 저에게 농약이라니요.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텃밭 채소에 농약 친 적이 없어. 네가 더 잘 알잖아. 하지만 아들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은 지연이가 간호사니까 그런 거 잘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식사 시간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따로 준비한 음식을 아들에게만 특별히 챙겨주었어요. 여보, 이거 먹어. 내가 특별히 자기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계산해서 만든 거야. 투명한 유리용기에 담긴 초록색 스무디, 갈색 가루가 섞인 이상한 죽, 알약 몇 개. 저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요리를 할 때 절대로 제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레시피가 복잡해서 집중해야 된다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체중이 빠졌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예전에는 시간만 나면 텃밭 일을 도와주던 아들이 이제는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들 많이 피곤하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물으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기운이 없다며 누워만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빠져서 정수리가 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와 아들 모두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때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멍한 눈빛으로 며느리가 주는 음식만 묵묵히 먹었고
우리 부부는 서로 눈치만 봤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제 음식을 거부할 때 며느리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미소. 그건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음식을 통해 우리 가족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이 화장실에 있을 때 며느리의 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각종 약병들과 가루가 든 봉지들, 그리고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날짜별로 섭취량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각 증상 시작, 기력 저하 확인, 식욕 감퇴 진행 중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녀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병들게 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 매일 정체 모를 건강식을 먹으며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 그리고 남편과 제가 며느리가 몰래 우리 음식에 섞은 무언가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미 저승문턱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시간이면 나왔을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일어났니? 회사 늦겠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찡그린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달려가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하기도 힘든 듯 간신히 입을 열어 배가 죽을 듯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여보, 빨리 와보세요. 우리 아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을 꼭 붙잡은 아들의 손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그제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뼈가 도드라지고 한때 단단했던 팔뚝은 가녀린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는데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아들을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온갖 검사가 이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고 며느리는 늦게 도착해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혈중 단백질과 철분, 각종 미네랄 수치가 매우 낮고 체중도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심각한 건 위장과 대장의 상태입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과 대장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위벽이 얇아져 있고 점막에 미란이 있습니다. 대장점막도 염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매일같이 먹던 며느리의 건강식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상태가 된 원인이 뭘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고 위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꾸준히 섭취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들에게 해로운 것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끔찍한 진실에 놀라고 충격받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엔 당혹감이나 걱정, 충격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짜증난 듯한, 그리고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간호사라서 잘 아는데요. 의사들은 원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잖아요. 과장도 좀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챙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머릿속을 관통하는 것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잘 챙기고 있는 거니까요 라는 말은 제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나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의사도 며느리의 반응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시라니 더 잘 아실 텐데 이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환자분은 금방이라도 위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예요.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특별한 식이요법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의사가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입니다. 당장 영양제 주사와 항염증제 투여가 필요해요.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먹던 것에 문제가 있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에 의한 부작용 징후도 보입니다. 정확한 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에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자신의 신념,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어두운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망가지든 말든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건강을 일부러 망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 치료를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이 의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남편을 안 좋은 걸 먹였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분노와 억울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넌 더 이상 우리 아들 곁에 있을 수 없어. 이제 그만해.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원 중이었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했지만 실제로 말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아들이 네가 먹인 것들 때문에 병이 났다는 걸.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의사들의 추측일 뿐이에요.
저는 정말 좋은 영양소만 챙겨줬어요. 그냥 남편이 체질에 안 맞았던 거죠. 이 뻔뻔한 거짓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병원 검사지를 내려놓았어요. 의사가 아들 혈액에서 발견한 것들이야. 일반적인 음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들이래. 특히 이 부분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염증 유발 물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대. 이게 네가 건강식이라고 준 음식에 있던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무표정해졌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네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준 것들이 뭐였는지 설명해 보렴. 우리한테도 경찰서에 가서도.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아야 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미안함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우리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어. 우리 모두가 병들었지. 네가 뭘 계획했든 왜 그랬든 상관없어. 이제 네가 이 집에 있을 자리는 없다.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직접적인 대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방 감정을 추스리더군요. 얼굴에 드리웠던 놀람과 당혹감이 순식간에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어요. 정원하신다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후련함마저 담겨 있었어요. 짐 싸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물건들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두 개의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기이하게도 일종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있으세요. 그녀는 공허하게 말했어요. 남편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문이 닫히고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에는 묘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려움과 안도감,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을 치료하고 우리 가족을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시켜야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고 때로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사의 상세한 설명과 검사 결과를 보며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은 우리와 함께 시골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어요. 저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음식을 의심했지만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갔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는데 이제는 대화가 살아났어요. 아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고 남편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의 볼이 다시 통통해지고 피부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늘고 근력도 회복되어 저와 함께 텃밭 일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법적인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아들이 정서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들도 점차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 아내를 그리워하는 날도 있었고, 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살린 결정이었어요. 가족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척했지만 결국 그녀는 아들을 병들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두운 인간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어떤 관계든 진심과 존중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있자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이런 며느리는 인간 쓰레기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한테 미안할 정도로 더 악랄한 존재죠.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해서 가족을 병들게 한다니, 이건 정말 직업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입니다. 그 천하에 미친 여자가 뭘 섞어서 먹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저렇게 몸과 정신을 다 망가뜨려 놓다니, 이건 그냥 살인미수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어머님이 농약을 친 재료로 음식을 한다는 말로 가족 간의 불신을 심은 건 정말 사이코패스 같아요. 게다가 의사가 진단까지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제가 잘 챙기고 있는 거니까요 라니,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네요. 이런 인간 쓰레기는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농사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 어머님의 노력과 사랑을 이렇게 짓밟다니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래도 결국 진실을 알아차리시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님의 그 용기가 결국 아들을 살렸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 어린 음식으로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끔찍한 경험을 겪으셨지만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 간의 신뢰도 서서히 회복되리라 믿어요. 이제는 그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들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내신 어머님의 강인함과 모성애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어머님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